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2024년도 이제 올해가 또 밝았는데요. 1월에 첫째 주를 보내면서 오늘은 토지 관련된 이야기 누가 질문이 한 분이 들어오셔서 제가 한번 가장 쉽고 간단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지인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 지정된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용도 지역, 내 땅에 지금 제가 땅이 한 1000제곱미터 정도 있는데 거기에 다른 용도 지역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건물의 층수,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을 얼마큼 지을 수 있는지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틀려지잖아요. 이걸 계산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질문이 들어왔길래 이런 질문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겠구나 해서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지역의 단독주택지라는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면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는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주택을 말하고요.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 가정을 하는 것들도 단독주택 형태로 만들어졌으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 하면은 원칙적으로 용도별로 적용을 받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각각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지정된 용도 지역별 비율에 따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 900제곱미터와 일반 상업지역이 100제곱미터가 있는데요. 바뀌면 더 좋았겠네요. 그래서 900제곱미터와 100제곱미터인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의 용도지역과 건폐율을 받으면 굉장한 수익이 나고 행위를 함으로 인한 이득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렇게 적용을 될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에다가 면적이 아까 900제곱미터 있었죠. 900제곱미터,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 80%에다가 일반 상업지역인 면적 아까 100제곱미터 있었을 때를 곱하기를 하고 두 면적을 더해서 나누기 1000으로 계산을 해서 1000제곱미터로 나누면 이 내 땅의 일반 주거지역과 이종 일반 상업지역이 같이 되어 있던 2개의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경우에는요 62%로 건폐율을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이런 상황, 일반 상업지역이 100제곱미터 있을 때 이렇게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이하일 경우와 원래 원칙적으로 각각으로 적용받다가 예외적으로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이렇게 적용이 받아서 환산해가지고 면적을 적용받는다는 거, 건폐율을 적용받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도 조례에 따라서 규정되는 상황이 조금 많이 틀리고요. 녹지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소 어려워서 제가 다음에 일정 된 날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2023년도에 전국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고요. 2024년도 또한 밝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부동산에서 다양한 정보, 다양하게 달라지는 이야기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23년도 과거는 이랬고 24년도는 이럴 거라는 정부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자료들을요 항상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토지, 주택, 상가 등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주택 시장은 전세나 월세가 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 거래량이나 매매 가격은 현재 상황에서는 빠지고 있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결론은 무조건 빠진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게 지금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하나가 뭐 12억이 됐는데 얘가 8억 5천이 돼서 몇 억이 빠졌다, 이렇게 조금 단편적으로 얘기되는 이슈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투자, 부동산 시장, 저희 나라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20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아파트 가격이 약간 상승한 기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지만, 거래량도 조금 줄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상승 곡선, 하락 곡선, 부동산의 번곡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당연히 하락을 하는 거고요. 하락을 어느 정도 했다가 이제는 상승장이 일어날 거다. 이러한 지금 부양 정책과 완화 정책이 지금 작년도 올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무조건 앞으로 하락이 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이제는 세종도 그렇고 서울 경기권도 그렇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제는 내가 입주를 하거나 신축을 찾아 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같이 건축을 하지 못하고 분양을 하지 못하고 시행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다 막히게 돼버리면은요, 한동안 집을 짓거나 건설을 하거나 공급을 안 하는 시장으로 될 거잖아요. 이 건축 안 하게 된다 보면 그동안에 신축을 찾고 원하는 사람들의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찾고 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신축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당연히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은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세종과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집값 상승을 좌지우지했었고요.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규제로 인해서 가격을 살짝 하락을 시켰고, 이 하락이 되고 나서 경기가 죽고 거래량이 줄다 보니 많이들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분양이라든가 이러한 상태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예측해 건설사들 또한 분양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 앞으로 공급 물량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 시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토지도 조금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금액도 많이 낮아서 다양하게 시도하시려던 분들도 조금 힘들어하는 시장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조금 무리수를 주신 분들은 많이 고생을 하고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과 하락장과 상승장과 하락장을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이렇게 그냥 무조건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보다는요,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시에서 토지나 기타 다양한 부동산 물량들을 가지고 계신데 처분을 못 하시거나 조금 또 이렇게 유튜브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인연을 찾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몽땅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은 인연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